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나폴레옹 전쟁 마지막 편 빈 회의와 백일천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을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섬의 영주로 유배 보낸 유럽은 이제 지루한 전후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협상은 좀처럼 지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빈 회의를 주도한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는 오스트리아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논의가 나오면 갑자기 무도회를 열어 며칠간 파티를 벌이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의 뒤처리가 유독 까다로웠던 이유는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를 복위시키면서 그들에게 승전국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권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랑스가 완전히 해체되어 유럽의 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한 승전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미 국민이라는 개념이 깨어난 프랑스를 억지로 찢어놓았다가는 또다시 감당하기 힘든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패전국인 프랑스에서 딱히 무언가를 뜯어낼 명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승전국들의 공식 입장은 쫓겨난 프랑스의 구질서, 즉 부르봉 왕조를 복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복귀시킨 왕조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려 시작부터 힘을 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르봉 왕조가 통치를 잘해서 다시는 혁명의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자에 오른 루이 18세와 함께 돌아온 귀족들의 태도는 프랑스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이들을 두고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앙시엥 레짐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랜 전쟁에 지쳐 나폴레옹을 내쫓는데 동조했던 프랑스인들은 점차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프랑스라는 국가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국가들이 모여 국제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복잡하게 찢어놓은 영토를 어떻게 재판할지를 두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회의는 진전 없이 공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는 40일 연속 파티를 열어 상대국들의 진을 빼놓기도 했고 주최국인 오스트리아는 파산 직전의 재정을 쥐어짜며 하루에 5만 굴덴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 열을 올렸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군소 왕국들도 나폴레옹 치하에서 얻은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규계에 몸을 던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폴레옹의 맹방이었던 덴마크국왕 프레데리크 6세는 외교적으로 철저히 소외당하면서도 비엔나의 모든 파티에는 빠지지 않고 신나게 놀아댔습니다. 반면 실무진들은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을 쥔 군주들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빈 회의는 끝을 알 수 없이 길어지기만 했습니다. 한편 엘바섬의 영주가 된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 자리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황제 자리에 오를 때부터 이를 반대하며 언젠가는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해 왔는데 나폴레옹은 그런 어머니의 선견지명을 받아들이기라도 한 듯 엘바섬의 영주 생활에 꽤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엘바섬에 정을 붙이려는 듯 영주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시를 정비하고 광사를 개발하는 듯 고립되어 있던 섬에 생생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덕분일까 지금도 엘바섬은 나폴레옹의 유배지라는 타이틀로 막대한 관광 수입을 올리며 활발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섬사람 입장에서 나폴레옹은 비록 1년도 채 머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대한 유산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봉 왕조는 나폴레옹에게 거액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빈 회의가 길어지자 해안선을 감시하던 영국의 경계마저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바섬 영주로 충실히 지내는 듯 보였던 나폴레옹은 사실 끊임없이 첩보를 수집하며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전국들 사이의 분열과 해안 감시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 민심이 급격하게 부르봉 왕조를 떠나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자 나폴레옹은 마침내 섬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엘바섬까지 자신을 따라왔던 100여 명의 고참 근위대만을 이끌고 다시 프랑스 땅에 상륙한 나폴레옹. 그 결과 그의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부르봉 왕조가 나폴레옹을 체포하기 위한 보낸 군대는 보내는 족족 그에게 항복했습니다. 수적으로는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다시 한번 영광을 함께했던 황제의 휘하로 들어가길 다짐했습니다. 특히 루이 18세에게 나폴레옹을 쇠창살에 가두어 오겠다고 약속했던 미셸레 원수마저 전 주군이었던 나폴레옹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부르봉 왕조 입장에서는 공화국 군에서 시작해 제국근위대로 이어진 현재의 프랑스군을 신뢰하기 힘들었고 그들을 철저히 박대했습니다. 이런 불만은 말단 병사부터 최고 원수들에게까지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민중과 부르주아 역시 억압적인 부르봉 왕조보다는 비록 독재적이었을지언정 혁명의 성과를 이해했던 나폴레옹을 구관이 명관이라며 다시 선택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파격적인 양보를 내놓습니다. 소원했던 동생이자 공화주의자인 리시엥을 대표로 내세워 전쟁에서
여기서 승리하면 입헌군주제를 도입해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결국 부르봉 왕조는 복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을 포함한 왕실 남성들이 앞다투어 도망칠 때 단 한 사람 루이 16세의 딸 마리 테레즈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보르도에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대항하려 애쓰나 대세를 꺾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도주 행렬에 합류합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이 소식을 듣고 비겁하게 도망친 왕족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조소 섞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부르봉 과문의 남자는 오직 저 공주뿐이구나. 이 소식이 전해진 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합군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프랑스라는 국가가 아닌 나폴레옹 개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프랑스는 합법적인 부르봉 왕조의 것이며 나폴레옹은 그 권위를 불법적으로 찬탈한 공공의 적일 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상황은 라이프치히 전투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부르봉 왕조가 통치하던 짧은 기간 동안 유럽 각지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정예병들이 대거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나폴레옹은 다시 한번 최정예 고참병들을 중심으로 군대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진격해오는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을 요격하기 위해 즉각 움직였습니다. 먼저 프로이센군을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게 몰아붙이며 승리를 거두었지만 고질적인 기병 부족 탓에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그르시 원수에게 별동대를 떼어주며 프로이센군을 추격하고 견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미 상륙해 진을 치고 있는 영국군을 꺾기 위해 운명의 전장 워털루로 향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나폴레옹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그의 몰락을 일조했던 남자 아서 웨즐리. 이제 그 공로로 웰링턴 공작이 된 이 남자가 다시 한번 나폴레옹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과 직접 맞붙은 웰링턴조차 그의 천재적인 전쟁 수행 능력 앞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전략은 블로어 원수가 이끄는 프로이센군이 합류할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웰링턴은 전장 한가운데 있는 가옥들을 성체 삼아 처절한 방어전에 돌입했고 이는 꽤 오랫동안 성공을 거둡니다. 여기서 전쟁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했는데 바로 나폴레옹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는 6회 복귀 과정을 거치며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가족력인 위장병과 지병이 심해져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미셸레 원수에게 전권을 일부 맡기고 잠시 휴식을 취하러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데 그 짧은 몇 시간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군이 재정비를 위해 대열을 뒤로 물리는 것을 본 미셸레가 이를 전면 후퇴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레는 남아있던 귀중한 기병 전력을 즉각 돌격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영국군의 견고한 방진에 막힌 프랑스 기병 전력은 마치 뜨거운 햇볕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복귀한 나폴레옹은 미셸레 원수가 자신의 마지막 기병 전력을 증발시켰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는 마지막 승부수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고참 근위대를 영국군을 향해 돌격시켰습니다. 나폴레옹 전쟁기 통틀어 가장 강력한 보병 부대의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돌격은 영국군 특유의 정교한 사격술에 막혔으나 이어지는 근위 샤세르들의 2차 돌격에 영국군의 대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퇴를 고민하던 웰링턴의 눈에 마침내 블루어 원수가 이끄는 프로이센군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다시 반전되었습니다. 측면이 노출된 프랑스군은 모루가 된 영국군과 망치가 된 프로이센군 사이에 끼어 두들겨지며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나폴레옹은 그루시는 대체 어디 있냐며 절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의 최후 공격마저 막아낸 연합군은 이제 나폴레옹을 잡기 위해 프랑스 본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아선 것은 최후의 보루 제1근위 척탄면 연대였습니다. 불평꾼들이라 불리던 이들은 황제의 퇴로를 열기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항복을 권유하는 영국군을 향해 지휘관 피에르 캉브로는 메르라는 욕설 혹은 근위대는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고함쳤다고 합니다. 곰가죽 모자를 쓴 황제의 오랜 친구들은 그렇게 영국군의 포화 속에 산화했습니다. 한편 지휘관 캉브로는 이 지옥같은 전장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훗날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워털루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자신의 아들인 나폴레옹 2세에게 황제 자리를 넘긴다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승전국들과 임시정부는 전후 협상을 위해 부르봉 왕조를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두 번이나 쫓겨났다 돌아온 루이 18세 역시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혁명 세력과 어느 정도 타협하며 변화한 프랑스의 현실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미국 망명을 고려했던 나폴레옹은 영국 측에 신변 보호와 미국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를 군주가 아닌 패전국의 포로 장성으로 취급하며 대서양 항복판의 외딴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 보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절의 고도로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6년간의 유배 생활 끝에 아버지와 같은 병명인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프랑스, 군대, 선봉, 그리고 조제핀. 프랑스를 유럽 최고의 국가로 만들었던 영웅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조국과 군대 그리고 첫 아내 조제핀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가 준 충격은 지지부진했던 빈회의를 급물살 타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군주들은 나폴레옹이 뿌린 민족주의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기 전에 서둘러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
한다는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프랑스에는 가혹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국경은 혁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혹시 모를 재혁명에 대비해 연합군이 프랑스 영토에 주둔했습니다. 이 막대한 주둔 비용과 약 7억 프랑에 달하는 배상금은 고스란히 프랑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편에 섰던 동맹국들도 가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주어야 했고 작센 왕국은 영토의 상당 부분을 프르이센에 떼주며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승전국들은 전리품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영국은 핵심 해외 식민지를 얻어내며 바다의 패권을 굳혔고 러시아는 폴란드의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북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영유권을 인정받고 주변 공국들을 합스부르크 가문의 인물들로 채우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지배층의 일희일비가 교차하는 와중에도 나폴레옹이 뿌린 국가와 국민이라는 씨앗은 이미 땅 밑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쟁을 겪으며 깨어난 민중들 그리고 그들을 전쟁터로 불러내기 위해 애국심을 호소했던 왕실은 이제 머지않아 백성들이 내비는 거대한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뿌린 민족의 씨앗은 뜻밖의 곳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슬람의 영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긴 회의가 끝난 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 빈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외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유럽 각국은 이 사태를 마주하며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을 지켜줘야 할 구체제의 일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무너뜨려야 할 이교도로 보아야 할지를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의 새로운 장 유럽 각국의 네이션 성립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 독립전쟁입니다. 스스로를 로마인이라 믿었던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아내며 하나의 네이션으로 나아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펼쳐 보이겠습니다.